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감시자들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후반기를 응원을 하고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정반대로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경남의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곳곳에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비리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막장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의령군 의회 혈서 파문,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 의령군 의 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그 무소속의 손태영 의원이 의장단 구성을 이제 담합했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그 각서를 폭로를 했었죠. 그러니까 각서는 지난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던 그 시점에 작성된 것인데요.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쓴 것인데 그 각서를 쓰면서 후반기 의장을 약속받은 손태영 의원이 수지침으로 이제 손가락을 찔러서 인주에다가 이제 이걸 좀 섞어서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지장을 찍은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좀 망신적인 내용이었죠. 예. 완전히 빵 터졌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혈서라는 그 인식을 생각하면 비장하잖아요. 그리고 피까지 낸다는데 이게 수지친 거 딸깍딸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손등에 10개, 손바닥 10개 정도는 수제침 이걸로. 그걸로. 아마 이게 좀 수지침이어서 이게 좀 약속이 안 지켜진 게 아닌가,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이 딸깍딸깍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혈서로 이 지장을 찍은 것도 참 황당한데 이 각서의 내용을 어겼을 때 이런 걸 감수하겠다 뭐 이런 벌칙 문항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어길 때는 후반기 의장을 이제 약속했던 그 손태영 의원에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6명 중에 1명이라도 깨면은 이제 이건 배수로 해서 2억 원을 보상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럼 혹시나 이렇게 배신을 했을 경우 1억, 2억은 설마 내겠어? 뭐 낼 근거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걸까요? 아니 혈서 각서 자체가 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네. 법적 효력이 없고 두 번째 오죽하면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맘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일반인에게도 2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은. 그런데 정치인에게 2년은 정치 환경이 12번도 더 변하는 그런 아주 긴 기간입니다. 2년 전의 약속을 뭐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를 하나 믿고 지킨다? 뭐 그건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뭐 있을 수도 없는 순정인 거죠. 예. 공정을 받았어야죠. 바로 공정 받아도 법적 효력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억, 2억을 이 수지침으로 해가지고 피를 뭐 혈서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1억씩, 2억씩 벌금 낸다고 하잖아요. 아니 서민들 중에 1억씩, 2억씩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의회 의원이나 의장단은 지방에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아니 우리가 혈서라고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혈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비장함. 그렇죠. 뭔가 이제 그 공익이나 그 사회적 대의를 위해서 정말 나의 그 비장함과 절절함을 묻혀서 쓰는 게 혈서인데 겨우 수지침으로 피 몇 조각에다가 모자란 피는 인주를 섞어서 혈서를 썼다? 이거는 거의 너무 우스운 얘기죠. 근데 이제 혈서를 딱 그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 하는 그런 혈서가 이제 아니라니까요. 반증이기도 하죠. 네. 네, 반증이기도 한데 우리 혈서로 좀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하니까. 근데 이 의장단 나눠먹기는 정말 이해하기도 상상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일이. 근데 또 문제가요. 의령군 의회 이 혈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사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내사단계에서 종결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전제는 형법상으로 혐의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각서를 쓴 상황에서 그 내용대로 돈을 뭐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거나 뭐 이렇게 폭행이라든가 강요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뭐 공갈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단순히 각서만 쓴 행위 자체를 놓고 형법상 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의령군의회는 또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2억 5천만 원이죠. 들여가지고 의장실과 부의장실 세 단장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을 고급 기자재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기가 막히네요. 이 군의회가 참으로 정치력이 부재한 집단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의령군 재정 자립도가 6.6%입니다. 전국 평균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약 44%거든요. 그에 비하면 진짜 의령군 의회는 가장 못 사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지금 군의 모든 군 단위의 문제가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군의회에 바라는 민원이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군 단위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웃기고 슬픈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질 않나. 뭐 군의회를 리모델링한다? 어느 군민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참 군민을 무시를 해도 이 정도로 그죠 우습게 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웃음밖에 안 나오는 네.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짚어볼 의회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창녕군 의회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이 모두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이 11명인데요. 무려 7명이 검찰 수사망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그 모 의원이 그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서 부의장에게 당선된 박재영 의원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며 돈 봉투를 이렇게 함께 선물 상자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뭐 증거가 확실한 거죠. 그 박재영 부의장은 이제 구속됐고요. 손태환 의장도 뒤이어 구속됐는데요. 손 의장의 경우에는 그 창녕 지역의 모 농자재 그 공급업체 사장 A 씨가 손 의장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또 검찰이 확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나머지 창녕군 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 중인데요. 당연히 이제 나머지 의원들도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5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500만 원에 내 표를 팔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 네, 이해가 안 군의에 되죠. 이게 걸리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선거죠. 밀실 선거.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이건 당연히 정말 비밀스럽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전제로 받은 건데 나중에 이제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고 내부에 또는 이게 일종의 내부 고발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도 감안하고까지 내부 고발을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드러나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암암리에 될 개연성도 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절대 그러니까 추측입니다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해왔구나. 그러니까 어련히 이번에도 500만 원 정도면 한 표를 주는 거구나. 이런 모르겠어요. 다 동의가 된 상황이 아닐까.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만 좀 터져 나왔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암묵적 해왔으니까. 동의가 전제된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정도 금액 정도는 돌려야 예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것도 안 돌리면 너는 자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마 내 표를 500만 원에 3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 그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암묵적 동의가 전제가 된 거죠. 예. 우리 그 손태환 의장 후보가 자기의 군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네. 있고 지금 창녕군 군수가 그 삼진 9시에 걸려서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욕심이 가욕이 부른 참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손태환 후보가 사실은 전반기에는 새누리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인데 이런 가욕을 부리다 보니까 무소속이 의장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들을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연수가 많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수 정액이기 때문에 지금 한 13명 정도 되는데 의장단이 한 5, 6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명만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르는 어떤 불러온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의원들도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창녕군 의회 지금 뭐 마비 상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라면 과반수 이상이 의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적수가 당연히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장단 지금 다 잡혀갔으니까 재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선거도 못하고 그리고 더해서 조례 제정도 할 수 없고
이제 곧 내년도 2017년 우리 이제 예산 결산 그거 이제 의결해야 되는데 예결산 의회 의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녕군 의회가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요.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또 화가 나는 게 사실 창녕군 의원들의 잘못인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창녕군 의회가 그랬대 그러면 아유 창녕 뭐 이렇게 이미지가 되잖아요.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참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김해시 의회 얘기하겠습니다. 창녕군 의회에 이어서 김해시 의회도 금품 살포 의혹이 드러나면서 지금 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김해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좀 갈등이 심했어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의원들 간에 뭐 육두문자라든가 욕설이 오가기도 했고요. 몸싸움 직전까지 뭐 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의장 수락 여설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예? 앉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탈당하십시오. 탈당시켜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동료인 여러분. 사람 제가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에는 새누리당 경선 결과 모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본선에서 그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백허덕. 그 갈등이 되게 좀 촉발이 되게 된 건데 이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한 지역신문 대표가 중간에서 2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아, 참 김해시 의회도 경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텐데요. 의장단 선거 비리 폭로 전에 거창군 의회도 가세를 합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창군 의회는 의장 후보가 너무 많아서 선거일을 이제 미룰 정도였는데요. 1차 등록 결과 전체 의원 11명 중에 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군부터 구성원의 과반이 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후보 간 비방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장 후보로 좀 정리를 하고 선거를 하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진통을 계속 겪어왔었죠. 그래서 이 와중에 여성 의원인 김양란 의원이 군의회 의장 선거에 그 나설 예정이었던 A 의원으로부터 금품 과시와 함께 성적 모욕을 받았다면서 지난 18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폭로를 했는데요. 기자회견문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군의장이 뭐길래 밥 한번 먹자 하더니 호텔이 웬 말이냐. 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 그리고 차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운전자와 동승한 자의 권력 관계가 있다라는 거.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내 차에 돈이 많이 실려 있다. 보여줄까? 빈방 있는데 좀 쉬다 가자고 했고 나는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미쳤냐면서 나를 어떻게 보길래 하는 불쾌한 생각에 화가 치밀고 답답해서 빨리 택시 불러라 하고 더욱더 성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네. 의장 후보였던 A 의원이 지난달 19일에 자신을 차에 태워서 합천에 있는 그 가야산 호텔로 데려가서 그 지지를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내 차에 돈이 많이 실려 있다. 또 그리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성적 모욕 발언이 분명하죠. 호텔에 방을 잡아놓았으니 쉬었다가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김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요. A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김양란 의원이 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뭐 연기하고 취소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것이 물론 이제 의장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만 이 의장 선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성추행 문제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은 뭐 호텔에 방이 있으니 올라가자 이런 게 뭐 의장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선거하고는 별개의 성추행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거창군처럼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성추행 문제를 폭로하는 것, 고발하는 것, 이것은 대단하게 사실 여성에게는 많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김양란 의원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에 좀 그 회유나 이런 좀 만류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는 과정에 뭐 연기나 취소 그런 게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예. 아, 그런데 계속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군의장, 부의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 도의회 의장인 경우에는 5급 비서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수행비서가 하나 주어지고요. 비서실 직원이 여직원이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1명, 네. 그리고 총 5명이 의정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용 차량 매월 400여만 원에 해당되는 업무 추진비 이런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고요. 네. 기초의회 의장은 관용차의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 여직원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은 약 220만 원에서 35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가 의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후반기에 의장이 되면 굉장히 인지도 올리기도 좋죠. 그리고 이제 의회의 의장이 되면 실제로 지자체의 그 수반인 시장과 군수하고 서열상으로는 동급입니다. 의전서열이 확 올라가면서 그리고 인지도가 확실하게 높아지니까 이 다음 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이라면 굉장히 이것이 괜찮은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인 거죠. 천 의원님이 이번에 그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일반 도의원과 운영위원장의 뭐 대우가 많이 달라졌나요? 그렇게 아직까지 체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김주수 의원 솔직하게 항상 말씀해 이야기하는 뭐 일단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아직까지 그 카드를 네. 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못했어요. 받긴 하셨어요? 네, 받기는 네. 했습니다. 받기는 했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 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이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장은 특별하게 뭐 혜택이 있다 이런 것보다 일단 뭐 업무 추진비가 조금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통영에 가서 무슨 행사 때 이 소개를 하면 경상남도 의회 천정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경상남도 의회 운영위원장 천정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 멘트가 더 붙죠. 그 정도지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의회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막강한 그렇죠. 영향력이 뭐. 있으신 그것만 거죠. 해도 예. 큰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중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기초의회에서 이 정도인데 경남도의회에서는 별일이 없었겠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규모도 더 크고요. 이권도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뭐 아셔도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게 뭐 꼭 금품을 주고 받는다가 아니라 뭐 약속을 한다거나 전반기는 네가 했으니 후반기는 이 사람을 좀 밀어주자거나 이런 뒷 얘기들이 사실 맞나요? 지금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회 55명 중에 49분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장단 선거를 거치면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후보가 고스란히 본회의장에 와서 다 당선이 되셨어요. 그 사실은 다수를 점하고 절대 다수죠. 일반 기본 다수도 아니고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후보를 그대로 다 뭐 의장도 되시고 부의장,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보다 우리 천영기 의원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적답하실 것 같아요. 이 연 숫자가 많으면 이 기초처럼 나눠 먹기를 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어령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는 10명, 11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5, 6명만 잡으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이 우리 새누리당 같은 거는 49명입니다. 25표를 얻어야 당선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5명을 금품 수수로 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은 조금 뭐 전반기의 의정활동, 그다음에 그 인간관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미래 이런 걸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도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 의장 선거하는데 몇 천만 원씩 뭐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뭐 500만 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저 정도 돈을 뿌리거나 하면은 분명 의장단이 되거나 뭐가 된다 그러면 아, 그 정도 돈 뿌린 것만큼 다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창원군위에서 딱 보면 지역 뭐 농자재 그 공급업체에서 6천만 원을 이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과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득이 되니까 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없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기구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지방의회 권력이 제대로 감시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회 내에 예를 들면 여야 의원의 수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으면 저희가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이렇게 불법 선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특히 경상남도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시도한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네. 소개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 의회는 뭐 잘 알다시피 여야 숫자가 굉장히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가 저희처럼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의장단 선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의장단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죠. 후보 토론회를 정책 개최해서 토론회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장을 출마하시는 분들의 자질 그리고 비전을 서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유권자인 의원들도 서로 보고 네. 이것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도민에게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장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당 의장인 거죠. 우리 의장 후보죠. 이게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최소한의 좀 장치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좀 안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회를 이번 휴가 때 직원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보내서, 역시 운영위원장답습니다. 예, 휴가 때 서울시 가는 거 좋아할까요? 휴가 별도로 하는 거죠. 휴가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휴가 때 우리 의원님들 휴가 기간에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를 제가 숙제를 줘서 지금 보낼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거기 벤치마킹 해와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기초단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추태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방 의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도민들 바라보고 국민들 바라보고 시민들 바라보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우리 전부 다 반성해야 될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번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단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 이 한 줄이 다예요,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부 방식은 지방의회 재량에 따라서 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상당수 시군의회가 전체 의원이 후보가 돼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그러니까 소위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뭐 과열 경쟁이나 이전 투구 없이 또 정파를 초월할 수 있고 이름만 써내면 되는 거니까요. 좀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였는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공개적인 유세나 뭐 선거운동 없이 물밑에서 지지 의원들을 좀 확보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시행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그들만의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금품이 동원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후보 등록제로 좀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후보 등록제는 이제 후보 등록제가 무엇이냐면 의장단 입후보를 원하는 의원이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정견 발표를 해서 정책이나 이런 소신을 밝히고 이후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뭐 창원시의회, 진주시의회, 사천, 김해시의회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김해시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후보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한 거죠. 후보 등록제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좀 많아서 좀 깜깜이 선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후보 등록일과 선거일 사이에 하루나 3일로 매우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네.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정견 발표 시간도 한 5분 내에 정도인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요. 그럼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좀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고요. 우리 김용훈 그 기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약 9개씩 후보 등록을 해서 하는 지역이 있고 9군데는 교황식 선출입니다. 이 교황식 선출은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11명 앉아있으면 11명 다 후보예요. 거기서 11명 중에 6번만 나오면 의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1인 1표씩 나온 데도 있어요. 예.
되게 웃기죠. 자기 이름만 다 썼는데. 그래서. 반장 선거네요. 네. 지금 추세가 입후보 등록을 해서 가는 추세로 변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통영시 기초의원 할 때도 교황식이었는데 6대 의원 후반기부터는 입후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장단 선거도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의장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 등록제 방법이든 교원 성출 방식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 수가 적은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11명에서 1명 뽑기 내지는 뭐 10명에서 1명 뽑기였기 때문에 담합이 자꾸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 그 거대한 유엔의 사무총장도 사실은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얘기하는 그 15개국의 9표 이상만 획득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5개 국에서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되게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인터넷에 떴던데요. 일단은 이 후보자가 있으면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서 이 후보자들은 회원국 그리고 플러스 시민단체하고 패널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가 이 유엔을 끌고 가기 위한 자신만의 비전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뭐 자연스럽게 자질도 검증될 거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또 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후보를 안보리 이사국에서 맘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스텝으로서는 바로 이렇게 의장단의 자질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좀 규정을 만드는 것.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네. 과정이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네. 아까 경기도의회 예를 주셨지만 방향 제시라든가 앞으로 자기가 의장이 되면은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정책 싸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좀 알리고 다뤄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도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교황 선출식을 뭐 추세가 이제 그렇긴 한데 후보 등록제로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후보 등록제를 하더라도 선거 등록일과 그다음에 그 선거일을 좀 간격을 최소한 열흘 이상 둬서 충분한 네. 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보완책도 필요하죠. 근데 지방의회 스스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후반기에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제대로 특보만 행사해 준다면 누가 감히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수준은 국민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말처럼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면 정말 지방자치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멋지신데요?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투표 잘하는 기본이고요. 우리 요즘 세상은 다 정부 공개가 원칙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에 대한 소상히 알고 비판하시고 감시하고 다시 토론하고 공론화시키고 다시 의견 수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둘씩 좀 재정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아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알리는 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국민에 있는 저 앞구석에 있는 할머니도 아셔야 되고 할아버지도 아셔야 되고 젊은 청년들도 미래 세대 주역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정당에게 많은 보조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내부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자질이 있는 후보를 적어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편파적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당의 좀 후보 공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좀 제도적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지역의 그 지방의 곳곳에서 일련의 사항들을 접하면서 한 의원으로부터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지역의 지방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두렵다. 전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안 그렇거든요. 열심히 묵묵히 저희 천연기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미래가 꼭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어느 특정 의회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얘기하고 이 두 분 계시니까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네. 여기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안 나와서 도매금 넘어갈 뻔했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입니다. 무급 봉사직으로 시작된 지방의원.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유급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이게 전문성을 갖춘 의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름지기 감시 또 견제하는 자의 책무는 스스로 결백과 자질을 갖추는 것일 겁니다. 언제쯤 우리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자랑스러운 지방의회를 만나게 될까요? 지방의원들을 제대로 된 주민의 파수꾼으로 키우는 것 또한 우리들의 감시자들의 몫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 대표 감시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 나기 전 한때 양산이 예비 후보지라는 얘기가 나돌았었죠.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불경스러운 가정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양산에 사드가 배치됐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사드 배치는 그리 멀지 않은 내 이웃이 겪고 있는 살아있는 고통이고 또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강 건너서 불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현 정부의 정치적 실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지역민들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진정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